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배상훈 정종건의 막장 토론의 정종건입니다. 예, 배상훈입니다. 예, 역시 오늘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미리 열심히 대화 또는 수다를 떨고 계시는군요. 뭐 좋죠, 뭐. 예. 지난주 우리가 그 수요일 방송을 화요일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번엔 빵꾸가 났죠. 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이거 저기 방송이 안 되게 돼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어디 뭐 강의는 시작 하셨던데. 네, 수요일 날. 어때요? 뭐 그래도 우리 이거 젊은 학생들 만나는 게 좋죠. 그렇게 젊진 않아요. 대학원생들이라서. 그래도 나보다는 젊을 거 아니에요. 네, 30대, 예.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분들이라서 예. 40대도 있고. 예. 근데 해봐야죠, 뭐. 예. 강의는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 그 스튜디오 위층이 원래 그 주택인데 주택에 사시는 분이 나가시고 주인이 들어온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아까는 보니까 뭐 드릴이나 이렇게 소리가 나던데 지금 좀 잠잠하네요. 네, 중간에 또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김문주님,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좋아요. 예.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원래 뭐 수요일 잘 나가고 있는 건 맞나요? 예? 방송이? 왜요? 아니 뭐 반응이 아니 나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저기 반응이 없어서. 아니 오늘은 왜 쭉 안 읽으셔? 이거 뭐 아까 다 얘기했는데. 다 인사해서 예. 왜 그래 오늘 좀 약간 축 처지는 분위기인데. 아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예. 자 오늘은 사건 사고인데 뭐 이야기를 먼저 안 다룰 수가 없죠. 지금 뭐 이 어쨌든 9월 2일 그저께 그 뉴스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첫 보도를 하면서 지금 대선판을 그냥 강타하고 있는 윤석열 청부 고발 청부. 우리가 살인 청부 이런 건 들어봤는데 고발 청부 뭐 이런 건 좀 잘 안 들어봤죠. 좀 낯설죠. 예, 윤석열 고발 청부 의혹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이제 이 인터넷 언론에서 폭로가 되면서 지금 이 정치권과 대선 전국을 강타하고 있죠. 대형 사건이죠. 예. 관련된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기사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손준성 전 수사정보 네. 정책관이라고 하는 네. 이전에는 이제 범죄 정보를 다루는 그런 정책관 약간 차장검사급이라고 예. 하네요. 예. 그 사람하고 김웅 지금은 저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송파 쪽에 있는 지역위원장이고 국회의원 후보였죠. 후보였었던 사람이고 예. 지금 드러난 거는 그 세 사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련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사에서 언급한 사람이 세 정도.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사건은 뭐 굳이 우리가 요약을 안 하더라도 그 손준성이라고 하는 지금도 현직 검사죠. 네, 검사죠. 대구 인권보호관. 예. 검찰총장의 뭐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리우는 또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미래통합당 야당을 통해서 검찰총장 한동훈, 김건희에 대한 뭐 명예훼손 뭐 등으로 그 좀 잘 나가는 당시 여권의 정치인들과 기자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청부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의 내용이죠. 대체적인 내용이 한 7, 8명. 예. 뭐 여러 많이 하시는 유시민도 있고 뭐 최강욱 이런 사람도 있고 황희석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친여 정치인들 아니면 여당의 뭐 핵심 정치인이 아니면 그 언저리에 있는 예. 쪽에 있는 사람들을 검찰 수사를 받게 하도록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워낙 크게 터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뭐 이거 검색하시면 뭐 그냥 쫙 뜰 건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는데 이제 조중동도 조선중앙동아도 보통 뭐 어떤 데서는 이 대형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조중동도 지금 이걸 기사화 시키고 있어요. 기사시키고 있죠. 우리 보니까 어제는 뭐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때렸고
조선하고 중앙은 아직 사설까지는 안 갔는데 조만간 갈 것 같고.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봅니까 이 사건을? 일단은 뭐 그거 냄새, 우리가 속된 말로 해가지고 윤석열 뭐 X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냄새는 난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하필 그 사람이 지금 거명되고 있는 손준성 그 정책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만 임명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고 또 그리고 그거를 딱히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자기한테 최측근이라는 걸 부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김웅이라는 사람한테 뭔가를 보내서 말하자면 실명 뭐 저기 판결문 같은 거 자료 같은 걸 보내서 이렇게 고발을 해달라고 일종의 그 도움을 청했거나 아니면 공모를 했거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밝혀지면은 이 사건의 그 팩트는 밝혀진다고 보는데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구도는 딱 정해진 건데 근데 방법이 좀 약간 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면 정당 쪽에 정당이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사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슨 모임 이렇게 갖고 일종의 시민단체로 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부해서 뭐 의심받고 있는 거죠. 누구누구를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의 성격,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이 팩트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아주 대형 사건이죠. 그렇죠.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 검사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지시하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정보 등을 통해서 이건 일단 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검찰권을 남용한 거죠. 아주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야당 쪽에 흘려서 야당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직권남용, 검찰권 남용, 검찰 자체를 아주 개인의 어떤 사유 집단, 그러니까 사유화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아주 대형 사건이죠. 대형 사건인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팩트냐 뭐 이런 문제에서 지금 이제 붙고 있는 거고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황당하고 증거대라. 직접 그랬죠. 직접 본인 증거대라. 그리고 이거는 제2의 검언유착. 제2의 저기 무슨 사건이지? 채널A 사건이다. 채널A 기자가 한동훈하고 짜옹 먹고 유시민을 음해하기 위한 무슨 공작을 벌였다라고 추미애 선생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은 기소도 안 되고 채널A 기자는 무죄가 났던 그 사건에 이 같은 꼴이다라고 지금 윤석열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거는 조금 팩트는 다른 건 어쨌든 그 채널A 기자랑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그게 법적인 적용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뭔가 좀 안 좋은 방식의 뭐 취재 이렇게 했다는 건 드러난 바니까 그건 저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하는 거지 서로.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야 따위 잘 걸렸다. 이거 대형 건수 물었다 이러면서 이거는 검찰의 쿠데타고 국기문란이고 지금 그 윤석열 등등 그 일당들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같은 검찰 하나회다라고 하면서 그냥 맹공을 때리고 있는 거고 윤석열은 이거는 지금 뭐 사실은 이건 조작이 아니냐 뭐 정치 공작 아니냐까지 얘기하고 사실과정에 전면 부정하고 있고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손준성, 김웅은 손준성 휴가, 김웅 잠적 이렇게 됐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지금 상태가 좀 김웅이라는 사람이 좀 위치가 좀 애매한 게 유승민 후보 쪽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김웅이라는 사람이 조금 글쎄요. 좀 위치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좀 일정 기억을 해봐라.
뭐 설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예. 아, 여기다 한 명 더 있구나.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또 주인공 하나가. 누구죠? 그게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죠. 아 이진동. 예.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의 성격이 뭐냐? 이거 어디 관제 언론 아니냐? 저쪽 그 민주당 문파 쪽에서 이게 뭐 작전 짜가지고 지금 윤석열 공격하는데 활용되는 덧보잡 매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버스는 올해 만들어진 신생 매체인 거 맞고, 근데 거기에 발행인이 이진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선수가 사실은 그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건을 제일 먼저 터뜨렸던 독특한 사람이고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 그 조선일보가 이 선수가 최순실을 제일 먼저 뭔가 이해가 움직이고 있다, 꿈틀꿈틀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최순실까지 실명으로 까야 된다고 했지만 조선일보가 막아버린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뭐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약간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볼 필요 없이 팩트에 근거해서 모두 까기 스타일인 거. 모두 까기 스타일이죠. 전혁수라고 하는 이 기사를 쓴 기자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문파나 친민주당 성향하고 전 달라요. 오히려 조국 엄청나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민주당에게 붙어 있는 그런 관제 언론이다. 무슨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일단 팩트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진동이라는 사람의 그 정치 공작 음모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만 일단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문서가 맞느냐, 그 문서가 가짜가 아니냐. 첫 번째. 그리고 그 문서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면은 손준성부터 김웅까지 전달된 건 맞고 김웅은 또 누구한테 전달했냐 이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면 될 거예요. 아니, 하나 더 있지. 그 손준성의 문건이 만약 작성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의 지시 또는 묵인 이게 있었느냐. 그것까지. 여기까지 있어야겠죠. 그 네 가지 정도 확인하면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거죠. 예. 그 손석희랑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그 김웅하고 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김웅은 다르고요. 여기 지금 말하는 김웅은 검사. 검사 출신 김웅이고 그 저 손석희의 김웅은 기자 출신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기자인데 좀 질이 안 좋은 애죠. 뭐 그건 뭐 어쨌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하나씩 봅시다. 일단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야 내가 고발하려면 그쪽을 그 미래통합당의 정보를 원래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아니 무슨 김웅이라고 말하는 미래통합당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내에 어떤 무슨 영향력과 발언권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을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일개 국회의원 후보에 불과한 사람에게 건너 가게 하겠느냐. 이게 1번. 2번은 뭐냐면 아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친문 문재인 지지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거의 뭐 두드려 맞고 있었던 내 처지에서 나를 피해자로 하는 고발장을 저 국힘에서 쓴다? 이건 누가 봐도 둘이 짜옹했네라고 볼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3살 먹은 애가 보더라도 그렇게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을 내가 왜 하니? 라고 하는 그때 그시고 그다음에 뭐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그거는 뭐 입증됐습니다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정황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정황에 대한 반박은 이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김웅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김웅을 조금은 알지만 왜냐하면 법무연수원에 뭐 갔을 때 교수였기 때문에 아니까. 근데 사실은 김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준성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손준성이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자기가 쉽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김웅을 선택한 거고 그 선택권은 손준성한테 있었던 거지 윤석열이 직접 사람까지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조금 먼 사람을 이용해야지 직접적인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티가 난다. 그러니까 김웅은 최적의 사람이다. 그거에면
같은 검사 출신이고 손준성과 동기고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웅이 최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주장이죠. 내가 왜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 하고 이렇게 둘러 갔느냐. 그렇게 하면 이거 너무 다 또 노출되니까. 뽀록 난다. 그렇죠. 1번, 2번은 그리고 바른미래 출신이고 이쪽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고 2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계속 두들겨 맞는 상황. 그래서 어. 아니 국힘에서 자기를 피해자로 해서 고발을 한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김웅한테는 이 국민의 미래통합당을 이용하려는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김웅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 두 번째의 윤석열의 항변에 대해서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예.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웅과 손준성의 선택지는 사실 미래통합당의 정식 루트가 아니라 다른 루트도 뚫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 보는 거죠. 윤석열이 얘기한 세 번째. 내 윤석열 지금 뭐 옹호자도 아니고 지금 요새 정 떨어지고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얘기한 세 번째 정황 증거가 뭐냐 하면 아니 그 당시에 그 이 추미애가 내 주변에 있는 라인들을 다 잘라내고 있는데 다 잘라내고 다 좌천시켜 가지고 내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었는데 더더군다나 야당이 고발한다고 해서 무슨 이게 수사할 수 있는 무슨 힘도 없는데 그게 지금 뭐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얘기. 소리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고발장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안에 진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실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흘려갖고 고발하게 함으로써 주도권을 뒤집을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고발장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건 또 달라지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윤석열 우리가 지금 현재 팩트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의 논리적 세 가지의 반박에 대해서는 뭐 첫 번째 왜 김웅이냐 이거는 뭐 빙글빙글 돌려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정하게 뭐 그렇지 그러려면 차라리 저기 뭐 시민단체 약간 관제 시민단체가 잘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낫지 국힘당을 이용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그렇지 이게 이제 윤석열 초기의 항변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뉴스버스는 어쨌든 이 고발장 그 안을 일단 깐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있는 거잖아. 예, 예. 이건 있어. 내용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누가 작성한 거냐 이 문제인데 손준성 일 것으로 지금은 정황적으로 지금 이게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손준성이 작성한 거로 추정되는 이 고발장이 김웅에게 전달되었느냐. 김웅은 처음에는 전달받은 것을 인정하는 척했다가 그렇죠. 지금은 또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모르겠다. 난다. 모르겠다. 그리고 잠적해 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자 두 번째 김웅까지 전달됐다 쳐. 근데 그럼 김웅은 이것을 국힘에 전달했느냐. 또는 이것도 좀 오해. 모호하죠. 또는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힘은 뭔 액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일어난 게 없어. 그럼 자 어디까지가 지금 대충 팩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충 때려다 봅시다. 쉽게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준석이 당무감사를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저기 법률특보산 그 민원 어떤 쪽에 서버만 확인하면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떠돌고 있는 이 고발장이 국힘의 민원실이나 이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는지 그건 금방 확인했어요. 금방 확인한다. 날짜가 특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무슨 당무감사를 그러니까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준석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요것도 일단 모호함. 그러니까 뭐 등록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준석이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없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죠. 당시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은 네. 들은 적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도 역시 검사 출신이고 황교안 전 대표가 강력하게 공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앞에 두 건. 그러니까 손준성이 작성했느냐, 김웅이 받았느냐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SNS도 조작됐다,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 그런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진동 기자가 다음 주에 추가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가부 여부가 확인되고 그걸 통해서 손준성이나 김웅이
반응을 내보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죠. 자, 윤석열 입장은 아까 이미 나왔고 이거는 무슨 택돔 소리다. 택돔 소리다. 나왔고 논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 이야기 나왔고 자. 그럼 지금 민주당은 이미 이걸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그렇지. 이거는 검찰 쿠데타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거의 공식 입장이죠. 그럼 뭐 정치적 공식 수사니까. 입장이라고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그거야 뭐. 자, 국힘의 입장은 뭘까요? 국힘은 좀 애매한 것은 예, 예. 일단은 우리는 관련이 없다. 우리는 받은 바가 없다. 그렇지. 아니 일단 고발을 안 한 거고. 고발을 안 했고 받은 적도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죠. 보이는 상황이고 김웅이 지가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지 개인으로 받은 거고 그게 후보 상태에서 받은 거고 전 당에 전달 안 하고 지가 뭉갰다고 하면 당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이 책임질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뭉갤 수 있는 거죠. 아니 첫 번째. 아니, 문결이 아니고 입장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설사 그 문건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당은 책임질 일 없다라고 하는 너무 거죠. 수세적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걸 우리 기본으로. 윤석열 입장에서 내가 얘기할게. 아니 그 당이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그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과 당이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국힘의 입장은 이준석 말이나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는 이게 대한 공식적 입장 없다. 확인하겠다. 네. 내부 당무 확인한 후에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은 뭐냐면 뉴스버스 너 빨리 추가 보도해라. 그렇죠. 이 입장이고 근데 서서히 근데 법사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옹호 스탠스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옹호 스탠스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사건을 무슨 뭐 허위 보도다 또는 뭐 조작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다만 후보가 윤석열이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팩트라는 근거가 없다까지가 지금 현재 국힘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법사위가 수집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지겠죠. 예. 근데 그때쯤에 월화쯤에 이진동 기자의 이 2탄이 나오게 되면은 예. 대충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 양반이 지금 약간 유력한 후보를 지금 유력하다 하더라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같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공멸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가정법을 써서 약간씩 거리를 두긴 두겠죠. 이게 사실이면 윤석열은 그냥 아웃이에요. 사실이면.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확인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지할 그렇죠.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쨌든 야권에서 가장 1위 후보를 직공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파하는 데서 윤석열 캠프에서 돌파할 거냐. 국힘이 받쳐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방어력의 차이가 클 거거든요. 아마도. 근데 김호수의 검찰에서 어차피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뭐 이제 서버가 있으니까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미 압수수색 들어가 가지고 네. 그 손준성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체크했어요. 네, 그러니까 포렌식에서 나오고 그러면 파일이라도 나오면은 그건 손준성은 빼박이죠. 예. 빼박이고 예. 또 김웅과의 그것도 핸드폰 그 부분도 그대로 유사하게 간다고 하면 김웅도 빼박이죠. 그러면은 손준성과 김웅까지는 걸려들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사실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것이 꼭 국민의힘과 연결된다고는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손준성과 윤석열, 그러니까 김웅과 국민의힘 그건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가 될 수 그래서 있는 이미 거죠. 대충 그 손준성이 작성했고 김웅에 전달했다는 가지는 약간 팩트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거는 정황적으로는 그거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이진동이 증거도 얘기를 하고 또 정황상 이 손준성의 위치가 범죄 정보를 다루고 그러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김웅의 위치도 역시 충분히 전달받을 위치가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야 우리 좀 도와줘 이거 좀 봐줘라고 하면은 마지못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김웅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 오늘 대화에서 우리 배 선생의 스토리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일단 손준성이 뭔가를 쓴 것 같아. 쓴 것 같고 이게 이제 김웅한테 얘기하는데 야 이거 한번 봐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로 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 라고 이 둘끼리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 친구니까.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김웅도 국힘에 넣고 이렇게 하기에는 야 이거는 조금 무리수인데. 그렇죠. 라고 하면서 거기서 더 이상 진정을 안 시킨 것 같아.
예. 그리고 손준성하고 윤석열의 관계도 아까 윤석열이 얘기했듯이 아니 내가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했을까 했을 때 그 고리도 좀 애매해. 근데 이거는 뭐 그걸 입증하는 건 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이 관계만 확인이 되더라도 윤석열한테는 상당한 타격이죠. 그렇죠. 상당한 타격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지금 내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 윤석열을 보필하는 핵심 측근인 손준성 입장에서는 뭘 해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군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하필이면 내 친구가 저기 국힘 쪽에 있는 놈이 있으니까 야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내가 만들어서 이까지는 갔다. 그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건 그건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 손준성의 그 네. 자기 주군을 모시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 되면 김웅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얼추 뭐 합리적인 의심까지는 가요. 예, 저도 그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갔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윤석열과 손준성의 지시관계 또는 묵인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손준성이 만약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주군을 위한 나름대로 뭔가 이게 개인 플레이 하다가 주군에게 그냥 칼을 찌르는 게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지가 휘두른 칼에 주군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그런 정도만 확인되더라도 윤석열한테 상당한 타격이 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분 전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런 정도 확인이 되었을 때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 그 지금 나도 계속 이번에 저기 뭐 정치평론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별 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지할 사람은 지지할 거고 그런데 사실 이건 홍준표와의 관계성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는 지금 윤석열과 맞서고 있으니 홍준표는 이걸 충분히 활용해 갖고 윤석열을 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성으로 인해 갖고 윤석열이 떨어지고 홍준표가 오차범위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윤석열 대선이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윤석열이 1위인 이유는 윤석열이 1위니까 찍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죠. 이 1위 야 얘 말고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낙연도 이재명만 윤석열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길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쭉 올라왔듯이. 그건 올라왔던 거죠. 윤석열이 야 1위가 아닐 수 있어라고 말하면 확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똑같은 거죠. 윤석열의 대선이 꺾이면은 대안론 나온다면 대안론이 탄력이 붙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 때문에 무너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갖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은 똑같이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뭐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윤석열의 가치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홍준표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고 윤석열은 우리 준표형 떠나 이제 윤석열은 검증이 안 돼서 그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약점들이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야당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대안이 확실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장 토론이니까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검찰권 문제라거나 검찰이라고 하는 것 검찰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 사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진짜 이 국기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오보나 뭔가 조작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다른 의미에서 큰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고 이거는 이것 자체를 밝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대선 경선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냐는 또 다른 그렇죠. 약간 독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저희가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국기문란 문제는 뭐 이건 앞에서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당연히 이건 당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밝혀지기가 쉽지 않을 거란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방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대선 경선은 치러질 거니까 이게 이 사건이 어차피 다음 주 초에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야권의 지금 독보적인 1위인 윤석열의 이 추세가 여전히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우리 준표형이 조금 더 기세 있게 올라올 것인지 근데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가 되면 정권 교체가 힘들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무슨 변수가 나타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그게 이제 오세훈이지 뭐 오세훈이 등판을 준비하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뭐 윤석열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지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는 야권의 지지자들은 빠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왜냐? 더 늘어지면
지금 상태가 더 늘어지고 윤석열이 조금 떨어지고 홍준표가 좀 올라가서 누구도 절대 우위를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 치고받다가 같이 공멸하는 것보다 오히려 확실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면은 빠른 윤석열에 대한 손절이 난다고 하면은 결국은 판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준석의 프로그램 같고. 그렇죠. 이준석은 뭐 윤석열에 대한 손절 계기를 찾는 것 같은데 물론 티를 안 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준표형에 대한 약간의 이 그러니까 뭐라고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거의 뭐 이게 뭐 반토막이 된다거나 이렇게 급변 사태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그냥 대안이었거든. 그렇죠. 홍준표가 대안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준표형이 세긴 세지만 중요한 것은 국힘 내에서의 경선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권 교체의 적임자가 누구냐,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홍준표에 대한 여전히 이제 보면 우리 준표형 갖고는 안 되는데라는 느낌이 있고 그렇죠. 오세훈이 등판해가지고 뭔가 이 국면에서 대체적으로 등장하기에는 시간적 또는 명분적 이런 상황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도 이 사건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 철회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부담은 있는데 불안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윤석열이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윤석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주변 사람들의 과잉 충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야권의 지지자의 핵심 지지층이 인식한다면 이건 큰일 났다. 그러면 빠른 손절을 통해 빠른 대안 선택으로 가는 쪽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출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당이 그렇게 이게 무슨 공산당입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정당 그 민주당이나 국힘 정도 되면 한 10톤짜리 대형 트럭이야. 티코나 저기 뭐야 저 이름 뭐야 제일 작은 차 이름. 티코 왜? 요새 티코가 안 나오잖아. 안 나오나? 모닝. 그러니까 10톤 트럭하고 모닝하고 급변하는데 다르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10톤 트럭이 좌회전, 우회전과 같이 이 변화 상황에 급하게 대응하는 거하고 모닝이 다른 건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핸들 확 꺾다가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할 거다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참 그러니까 좀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윤석열의 리스크는 이미 예견된 바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예견된 바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터졌긴 터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필 그게 홍준표 어쨌든 예. 예, 이 정도로 하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지금 우리는 막장 토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여러 흐름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가능성들을 한번 뭐 가능성 1, 2 정도로 파악해 본 거고요. 요 정도로 하시죠. 네. 뭐 다음 주에 계속 이 국면들은 어차피 2탄이 나와야 돼요. 제1 이슈로 살아남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진동 기자의 뉴스버스가 다시 한번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봅시다. 일단 저는 타격은 받지 않겠냐, 크게 받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미세한 정도의 타격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홍준표의 상대성의 문제라는 거죠. 예. 준표형도 한번 우리 분석해 줘야 되는데. 준표형 모셔야죠.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여기 모셔야지. 자, 두 번째 얘기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최근 또 이건 정치권을 강타한 사건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은 강윤성 그 연쇄살인 사건하고 그렇죠. 20개월 영화를 그냥 뭐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윤성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발찌 문제까지 연동돼 가지고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자팔찌를 낀 상태에서 살해하고 또 자르고 가서 또 살해하고 그래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뭐냐 가지고 뭐 장관부터 해가지고 지금 설레발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재발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자발찌 처음에는 박범계라든가 법무부의 수뇌부들도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직접 보호관찰소에 가서 이제 뭐 얘기 듣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부분은 예. 보호관찰 위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보호관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 행위, 그 어떤 대응 자체가 법무부 자체, 그러니까 그 대응팀 중심에서 경찰한테 요청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신속 대응팀 내에 신속 수사팀을 신설한다. 그래서 수사권을 준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바 중에 하나입니다. 들은 반영해 준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지금의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자발찌를 끊고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범죄예방팀이 가긴 가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사, 추적은 예. 경찰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니네 경찰 좀 우리 와서 좀 이것도 도와줘 이런 형태예요. 근데 경찰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관할이 영등포라고 하면 영등포 경찰서의 강력팀 애들은 자기 지금 살인사건 수사나 뭐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전자발찌 끄는 애가 도망가고 뭐 사고 치고 있으니까 와서 지금 해줘라고 하면 별도의 인원을 차출해 갖고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시간적으로도 늦고 또 대응도 늦죠. 그러니까 가서 해보면은 지금 장윤성 얘기 나온 것처럼 법무부에서 얘가 무슨 건을 어떤 건을 벌이고 있고 얘가 의심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강윤성이 어떤 범인인지도 경찰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강윤성의 초기 수사도 다 망쳤죠. 오히려 그 이 보호관찰소에 있는 사람이 일반 시민한테 당신이 우리한테 경찰에 자살 신고 좀 해달라. 그래야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 강윤성을 옆에서 챙겨줬던 목사님이라는 분. 어쨌든 그런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위치 추적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돼. 아니면 그게 아니면 법을 바꾸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를 다 안 하고 그냥 이런 엉뚱한 방식.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거예요. 자체 보호관찰소 내 범죄 예방 대응팀 자체의 수사권. 그러니까 신속 대응팀의 경찰에 넘어가기 전에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자기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바로 들어가게 자체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의 US 마샬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소속의 보안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의 보안관 사법 경찰관을 두고 지금은 일종의 이 특사경 형태입니다. 그게 특사경이 아니라 아예 자체 사법 경찰관을 두고 그들로부터 그들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거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은 뭐 부차적인 부분인 거고 뭐 관리 감독 강화, 관성화된 뭐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개소리고 일반적인 말이고 늘 하는 소리고 그건 뭐 근데 그리고 무슨 뭐 전자발찌 축소하려고 했던 말도 있었는데 그런 건 하지 않는다. 아직 안 하는 거. 왜냐하면 전자발찌 축소하는 게 뭐냐면 작년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1000명 이상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성범죄자, 아동성범죄 이거 중심으로 살인범죄자 중심으로 착용을 했는데 부착을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다른 범죄인데도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착용하다 보니까 보호관찰소 인력은 늘지 않았는데 대상은 늘어나니까 한 사람당 대응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장관도 그렇고 이미 바뀐 법을 또 다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뭐 보니까 보호수용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우리 현재 보호수용제의 취지는 현재 위원으로 판결나 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도 보호수용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버금가는 그렇죠. 뭐 버금가는 대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의 제도의 아주 일부 예외 조항으로 위험성이 있을 때 별도의 공간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일부 있나 봐요. 아주 예외 조항입니다. 음. 근데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보수용제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호수용제가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게 일종의 사회안전법. 그러니까 강력범죄자라든가 사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소자일 경우에 몇 년에 한해서 다시 지금 다 살고 나오더라도 감호소에 넣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7년인가요? 그게 또 반복돼서 예전에 그 비전형 장기수들은 그런 식으로 예. 30년 넘게 예. 그 이게 형기가 징역 10년이야. 10년을 다 살았어. 근데 너 나가보니까 사회에서 도움이 안 돼. 위험하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감호 조치를 하겠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사회안전법 보호 감호제였죠.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보호 수용제. 네. 예를 이런 들면 비슷한 형태죠. 강윤성 같은 애들이 만기 살고 나오더라도 너 다시 들어와. 그렇죠. 뭐. 근데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부과를 하는 거죠.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감호소고 예, 그렇죠. 그런 형태인 거죠. 치료 감호인데 그 치료 감호소 개념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도 치료 감호소는 있지만 치료 감호소를 운영을 하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호 수용제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일부 전문가들이라든가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것을 이제 이 법무부에서 그거는 뭐 마지못해 이제 뭐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현재 위헌 판결 사회안전법이나 보호 감호 조치는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걸 수용한다고 할 수도 없죠.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국회에서 어떤 법률로서 무엇인가를 이 위헌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뭘 하긴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보호수용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번에 우리 홍준표 우리 준표 형은 또 보니까 뭐 이 잔혹한 성범죄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사형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펀치만 세게 얘기해. 예를 들면 그리고 이런 강윤성 사건 같은 게 보면 얘는 만기를 채우더라도 사회에 내보내면 안 돼. 방법은 그런데 그러면 보호수용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면 어떤 시대적 흐름들을 거꾸로 가는 거고 그게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 방법들은 그러니까 성범죄자 아주 위험한 성범죄자들의 이런데 그러니까 교화가 아직 덜 된 아니면은 교화가 필요한 근데 문제는 그럼 재소했을 때 왜 그걸 작동을 안 시켰느냐. 말하자면 심리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위험성을 낮추는 치료들을 사실 그걸 안 하고 내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고 내보낸 상태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니까 아우 안 되겠어 보호수용제를 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아예 지금 재소할 때 그와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 위험성을 평가해서 대책을 내놓든가 해야 되는데 안에선 하지도 않고 사회에 내놓은 다음에 위험하니까 그때 뭘 하자. 제일 쉬운 게 뭐 형량을 뭐 세게 하는 거 아니면 얘 형량 끝났지만 다시 감옥에 넣는 방법 없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은 되게 단순하죠. 대증요법이죠 뭐. 네, 대증요법이고 그게 이제 법무부 관료들의 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다양한 방식의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출소 전에 일정 정도의 어떤 좀 심리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투웨이라고 하는 것처럼 출소한 후에 낮에는 직장에 출근하게 하고 밤에는 어떤 그 수용 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와서 한다든가 이게 투웨이라는 게 이제 낮과 밤을 병행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교정본부 애들은 그런 게 귀찮고 그쪽으로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그냥 두 가지죠. 때려 넣는 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이제 그런 범죄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뭐 교정 방법 이걸 해야 되고 또 이제 만약에 그 이유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 관찰 제도 내에서의 뭐 신속 대응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겠을 때 바로 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끌어올려야 되고 필요하면 여기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보수용이나 보호 감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거든. 편의주의제고 그 효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형량을 더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에 형량을 세게 하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안도 되지 않는 거를 법무부 관료들이라든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부안해동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결국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거랑 지금 이거랑 같이 연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일이 탁 터지면 바로 그냥 적극적이고 적자적으로 나오는 이 대책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가시적이니까 오히려 이제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홍준표는 사형제 얘기하고 뭐 보수용 얘기하고 뭐 성범죄자들은 뭐 아이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해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본적이고 좀 실질적인 대안이 뭐냐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나 이런 애들은 그걸 다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회피하지 말고 회피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대안을 내놓게 충실한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걸 계속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건이 터지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충분히 대안도 있고 왜냐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구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근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과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그쪽 과오를 겪지 않으면서까지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또 뉴스 보니까 강윤성 그 새끼 그거 신상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사진이 실물하고 다르다며. 네. 왜냐하면 이전 사진이고 네. 나와서 또 뭐 얼굴에 뭘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건 지금 사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지금 사진을 제공을 해주든가. 그 얘기죠. 그리고 조민정 씨 사진인데 그게 뭐 10년 전 훨씬 전 네, 사진이라고 그렇죠. 하대요. 아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혹여라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경계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물하고 달라. 그러면 신상 공개할 때 사진들은 이제 가장 최근에 무슨 출소할 때라거나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머그샷을 이용하자. 머그샷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경찰 그 당시의 사진. 그것도 이제 예전에 지난번에 논의됐다가 또 유야무야 됐죠. 예. 하여튼 강윤성 사건이 짜증나요 나는. 왜냐하면 그 CCTV 찍힌 거 보니까 제가 지금 빠지고 있는 부위하고 똑같은 부위가 야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진짜. 네. 자 그리고 근데 또 하나는 이 사건 이 강윤성 야 못지않게 국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 20개월 아이를 강간 살해하고 또 뭐 무슨 뭐 장모한테까지 또 그렇죠. 헛질을 했던 얘는 신상 공개해야 된다라는 청원들도 있었고 목소리도 있었는데 신상 공개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예. 신상공개법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그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법원이겠네. 네, 법원이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재판은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함부로 당사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초기에 수사할 때 경찰이 얘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아동성범죄라든가 이런 강력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결국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영부영해서 이제 기소해다 다 하고 나서 알려지니까 이제 이렇게 강력한 범죄자인 걸 알게 됐다고 하면은 그때의 어떤 신상공개의 어떤 조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빈 공간이 아니냐.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 자체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있으니 거니까.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자백을 하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공개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 경찰 단계에서 결정하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피의자라고 한다면 이 혐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만약 얼굴 공개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백했던 사건이나 이건 누구나 봐도 명명백백한 그런 경우, 그러니까 흉악 범죄인 동시에 그렇죠. 얘가 범인일까 말까 까리한 단계가 아니라 자백이나 이런 것이 있는 전제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네. 초기의 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 정도의 범죄,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는 왜 신상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냐면은 그걸 공개함에 따라서 피해자의 신상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학대 경우는 사실은 조심스럽게 공개를 안 한 것이 이전에 관리에 없었고 예전에 원영이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좀 약간 좀 바뀌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초기 수사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지만은 생각해 이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성범죄 형태라고 하면은 그때쯤에 다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비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신상 공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글쎄요. 신상 공개 효과가 어떤 사람은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신상 공개하면 그 주변에 또 이게 뭐 편지가 날아오잖아요. 네 주변에 이런 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인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공개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다른 여죄가 또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두 공개를 하고 피고인 단계에서도 공개를 하고 다만 반론권을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주제는 요 정도로 할까요? 하여튼 그 강윤성 사건을 통해서 보호관찰소의 신속 대응 체제와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로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그럼 사실 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아마 대통령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거 말고는 이 강윤성 사건 전자발찌 또는 이런 보호관찰 체제 내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거라고 하기가 쉽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건 없죠. 근본적인 걸 건들지 않고 그냥 대증요법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법무부 관료들 신뢰하기 어려운 게 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없잖아요. 자, 요즘도 하고요.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뭐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 중에서도 무슨 의견이나 질문성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가고 있고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못 가고 있다는 건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얘기죠. 아까 보니까 들이 소리 나던데 들려셨나요? 모르겠네요. 가끔 난 거니까. 마지막 주제는 또 어제 터졌죠? 어제 또 SBS에서 특종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준석 대표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그렇죠. 이거 터졌죠. 어제 SBS 뉴스 저도 쭉 봤는데 네. 보니까 그 제주도에 있는 땅이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버려진 나대지 같은 형태였었는데 사실 그게 농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지 정리를 안 한 거죠. 경지 정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지는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짓거나 아니면 못 짓게 되면은 위탁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버려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자 취재가 된 다음 날 포크레인 동원해서 경지 정리를 싹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너무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준석 당사자한테도 확인하고 이준석 부친 당사자한테도 확인했는데 농지법 위반은 본인도 인정한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일이라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윤희숙 나름대로 센세이션한 의원직 사퇴하고 이걸 쇼를 했던 윤희숙 의원의 경우하고 뭐가 다르죠? 그기도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농지법 위반이죠. 그리고
그것도 윤희숙은 몰랐던 거고. 몰랐던 거고. 몰랐다고 지금 모르지 그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주장하는 거고. 어.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유학 가 있을 때 18살 때 유학 뭐 이렇게 가고 그랬을 때 모른다. 근데 그 당시는 모를 수 있죠. 근데 17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2004년도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진짜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의서를 내서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 보니까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요. 당 지도부는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보다 당 대표가 더 세지. 더 냈는데 정작 당 대표는 자기 아버지가 그 저기 동지법 위반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자기는 그 국회의원들 문제되는 12명, 6명한테 면죄부를 주는 이게 좀 이상한 느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적어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도 되면 국민의힘의 평당원보다 훨씬 중요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국회의원 의원 전술을 왜 했냐고요. 정치권 내의 고위직들의 그렇죠. 부동산 문제도 한번 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정치권 내 고위직에서 국민의힘의 평당원보다 훨씬 센 게 이준석인데 근데 이준석은 그 대상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권익위로 갔으면 권익위에서 답이 왔을 거는 윤희숙과 차이가 없을 거란 거냐. 그렇죠. 너도 의혹이 있음. 그렇죠. 그때 몇 명이었지 저기 국힘이 12명. 12명이었는데 13명이 되는 거야. 뭐 그렇죠. 이준석에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좀 실망스러운 거는 좋다. 권익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통보 받으면서 사실 내 아버지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바로 매각하겠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눈가리가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지금. 좀 애매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 프로파일러가. 근데 너무 좀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이 큰 정치를 하려고 거기 30대 대표까지 됐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제주도에 큰 땅을 가지고 뭐 아주 큰 땅은 아니지만 뭐 누가 봐도 그건 투기용으로 거기 좀 주변에 뭐 온천 개발된다면요. 그러니까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었고 농지법 위반은 뭐 이건 삼척동제도 아는 거라고 하면은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자기가 이실 짓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자기도 흠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너는 괜찮아. 너는 뭐 이런 이게 좀 12명 중에서 6명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윤희숙한테 약간 이제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거 아니야. 같이 울고 막 그랬잖아요. 면죄부를 줬는데 윤희숙이 사퇴한다고 하니까 뭐 울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의 면죄부를 받나요? 뭐죠? 야, 그럼 이것도 저기 약간 윤석열처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일단 1번 과연 몰랐나. 이준석은 지금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2004년 네가 18살 때는 몰랐다는 거 인정. 그런데 그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친의 그 제주도 땅을 몰랐다. 말이 돼? 보니까 재산 고지 대상에 원래 직계 존비속에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뺐더라고 보니까. 뺐다는 것은 뭔가 좀 그러니까 빼긴 빼더라도 대충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만 3번인가 나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3번 당대표 선거를 나가게 되면 당연히 재산 공개가 들어가는 건데 재산 공개는 직계 좀비 소득이 포함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거부를 하더라도 상황 파악은 다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의무사항이 아닌데 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 3번 하고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과정에서 재산 공개가 필요한데 그때도 스크린을 안 했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내 아버지도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12명이 통보받고 그래서 아이고 뭐 윤희숙 의원은 모르셨겠지. 그럼 뭐 이렇게 좀 그랬겠지. 그럼 자기도 똑같은데 이건 너무 눈 가리고 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내가 어렸을 때 잘 몰랐다. 지금도 SBS 취재 전까지는 취재를 해서 확인될 때까지는 몰랐다. 이게 팩트냐. 이게 있고 두 번째는
그렇죠. 아버지 땅은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스탠스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권익위에서 기준을 보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때 한 행동과 이 본인이 문제가 걸렸을 때 이 행동의 괴리, 갭 이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어차피 자기 아버지 땅이니까 자기가 상속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제주도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법안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 이해 충돌 아니에요? 아니 그 뻔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상식적인 그런 것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면 뭐 혹시 맞을지 모르지만은 당 대표잖아요. 근데 마치 큰 문제 아닌 듯이 뭐 사실 내가 그건 좀 내가 약간 사소한 거 걸렸네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얘가 일단 후관 무치는 맞구나. 유니스도 똑같죠. 뭐. 몰랐다고 하니까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윤희숙은 뭐죠 이게 액션이 세잖아. 뭐 내가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나온 거고 이준석은 뭐 사소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가장 우리 사회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충 뭐 몇천 평 어디 뭐 저기 땅 투기하려고 농지법 조금 위반해 그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사둔 거는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남들 다 아는데 뭐 그 정도 조금 남들 다 아는데 뭐 그러고 자기들은 평생 공직에 안 나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욕심이 생겨서 공직을 나가고 뭐 대표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숨기려고 또 바쁘고 또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이게 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 윤희숙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사실 두저보면 국회의원들 더 나오겠죠.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비극이죠, 비극.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 공개를 하게 되면 일단 아래 위로는 훑어요. 근데 보통 뭐 자식들은 아직 어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님 재산 문제는 검토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몰랐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쳐도 전국에 있는 자기 재산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더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 오늘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은 고정인데 이제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 8시에 진행을 하고요. 예. 이번 주는 못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7일 날. 예. 좀 뭐 우리 마지막 마무리 좀 하고 계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마무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맞고 하여튼 우리 저기 슈퍼챗 사주신 분한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 백신 맞고 조심하시고요. 날이 이제 환절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감기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독감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